오늘 저번 시간에 잠깐만 쉬었다고 하자고 했는데 제가 그냥 쉬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어쩔 수 없이 오늘 좀 찍어 가지고 한국 미술사까지 좀 볼 예정입니다. 바로 보시죠. 최근에 계속 봤던 내용인데,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릴 것은 중복되는 걸 보려고 하는 겁니다. 중복되는 거. 자, 우선은 뭐 미야기로는 이런 식으로 나왔었고, 그 다음에 고대에서는 뭐 폼페이 벽화라든가 뭐 흑해식 도기 헤르메스 이렇게 나왔는데, 우선은 기본적으로 고대에서는 두 가지가, 그러니까 회화적인 요소와 그 다음에 조각적인 요소가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고대에는 남아있는 회화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폼페이 벽화 안에서 거론이 됐었고, 그 다음에 암포라, 그러니까 남아있는 게 없기 때문에 흑회식 도기에 그려진 것으로 도기의 특징도 있겠지만 사실은 회화적 특징 때문에 그것을 본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조각적 특징은 원래 그 비례적인 요소를 거론하면서 중요하게 인체를 연구했던 대상이었고, 그 다음에 중세. 자, 중세로 가게 되면 보시다시피 지오토가 반복적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시에나, 마르티니가 나왔었고, 나머지는 뭐 성소피아 성당이나 뭐 이런 것들도 거론을 하긴 했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지오토나 시에나의 공통점은 뭘까요? 공통점은 중세의, 우선 공통점 이전에 중세 회화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야겠죠. 중세로 넘어가서는 고대 이제는 뭐 이제 아테네의 그 형식들이 우리가 이제 법칙이라는 걸 만들었었죠. 그러면서 중세로 가면서 우리가 이제 중세 천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 신중심의 미술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가장 큰 특징은 비례적인 요소를 거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신중심의 그림이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모습과 실체감이 나타나서는 안 되는 부분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야기를 전달해야 됩니다. 어떤 상징성을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도상학적인 의미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도상학적인 의미와 같이 많은 내용을 한 화면에 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어떻게 돼요? 입체감이 나타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평면적인 요소와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그 상징적 의미를 계속 사용하게 됩니다. 성모 마리아나 아기 예수나 이런 걸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돼요? 도안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 형상이 그대로 반복적으로 그려지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우선은 감정적인 거라든가 형태적인 요소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입체감이라든가 회화적 요소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지오토와 마르티니는 뭐가 생깁니까? 감정이 생겨요. 신중심의 회화에서는 감정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데 여기서는 감정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포인트였어요. 그러면 중세 자체에서는 도상학적 의미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중세, 엄밀히 따지면 고딕 말기가 되겠죠. 지오토 같은 경우는 르네상스를 준비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오토 같은 경우는 그래서 감정적인 요소와 그 다음에 거리감을, 공간감을 표현하고 그 다음에 입체감을 표현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결국은 마사치오가 이제는 그런 원근감, 그래서 투시원근법을 사용해 가지고 그 형태적인 양감이라든가 그 다음에 원근법, 공간감을 더 발전시킨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르네상스는 이제 우선 이탈리아로 구분하는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제가 일부러 묶었어요. 다빈치가 계속 나오고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나오고 프란체스카 이렇게 나오는데, 자 보시면은 딱 보면 어때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나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나왔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뭘 의미하냐면 결국은 그 사람만의 어떤 특징을 물어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르네상스는 대가들 위주로 문제가 나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죠? 프란체스카, 그러니까 이탈리아 르네상스에서는 뭐가 있어요? 삼각형, 그래서 피라미드 구도와 그 다음에 명암법, 키에로스크로의 형식들이 나타나고, 또 하나는 스푸마토라든가 이런 법칙들이 나타나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그런 어떤 특성들이 대가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원근법, 우리가 투시 원근법에 대해서 그림으로 의도적으로 표현했던 사람이 이제 프란체스카가 해당되기 때문에, 르네상스 전체를 본다면 우리가 이제 고전적인 법칙에 대한 어떤 체계를 세웠던 그런 특징들을 구체적으로 물어봤던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의 것으로는 나오지 않아요, 다행히도. 자, 그 다음에 르네상스 북유럽은 보시다시피 바나이크가 이제 반복적으로 나왔었고, 그 다음에 반데르 헤이딩 정도가 나왔었는데, 우선은 북유럽 같은 경우는 두 가지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두 가지는, 첫 번째는 이탈리아 르네상스와 비교가 됩니다. 비교가 되는데, 이탈리아 르네상스는 흔히 그걸 뭐라고 해요? 이상적 사실주의라고 하는데, 북유럽 르네상스는
굉장히 관찰에 의한 사실주의라고 하죠. 그래서 관찰, 굉장히 세부적인 관찰을 통해서 사물을 표현한다는 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유화의 발명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굉장히 상세한 표현이 가능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굉장히 그런 특색을 보이고, 그 다음에 북유럽이 유행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16세기라고 볼 수가 있죠. 16세기는 종교 개혁이 일어났기 때문에 북유럽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는 장르화가 등장하는데 이제 풍속화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들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베네치아는 티치아노가 나왔는데, 티치아노는 굉장히 지오르지오네가 스승이고 같이 그림도 그리고 했었는데, 굉장히 관능적이고 역동적이면서 색채적인 요소를 굉장히 잘 나타내는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르네상스 이후에 이제 베네치아의 그 지역에서 티치아노 같은 지오르지오네 같은 사람들이 목가적이면서도 그 다음에 지오르지오네는 목가적이고 그 다음에 암시적 표현 이런 것들을 나타내기 시작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티치아노, 그러니까 베네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인 작가가 그 양식을 대변하는 작가가 나왔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매너리즘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베네치아가 매너리즘적 요소로 영향을 주게 돼요. 그래서 틴토레토 그런 어떤 명칭 이런 것들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바로크로 갑니다. 자, 바로크는 많이 나왔어요. 그죠? 바로크가 왜 많이 나왔을까요? 그걸 알아야겠죠. 우선 르네상스와 바로크를 많이 비교를 하게 됩니다. 르네상스와 바로크를 비교하게 된다면 르네상스는 법칙주의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하고, 바로크, 그러니까 르네상스는 형태적인 요소, 소묘 중심이라면 바로크는 색채 중심이라고 보면 돼요. 그럼 색채를 강조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감정을 강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크에서 벨라스케스 중심적으로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벨라스케스, 그 다음에 렘브란트, 할스, 카라바초, 바니타스 정물. 자, 바로크의 특징을 얘기하자면 굉장히 긴데, 우선은 딱 명칭, 우리가 이름만 봤을 때는 대표적인 작가입니다. 대표적인데, 이제 벨라스케스는 궁전화가면서도, 감정이라는 어떤 특성보다는, 우리가 이제는 어떤 주변의 일상의 어떤 대상들을 그렸다라는 것이죠. 아름다움만 그린 게 아니고, 렘브란트는 감정적인 것을 이제 명암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르네상스에서는 키아로스크로라고 하는데, 바로크의 명암법은 테너브리즘의 어떤 특성을 보인다 해서 카라바초를 대표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카라바초의 영향을 안 받은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그 다음에 바니타스 정물 같은 경우는 바로크가 이제는 뭐 종교 개혁이 이어지면서 얘네들이 이제는 장르화가 굉장히 또 발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풋생의 장녀 양식 이런 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로코코는 와토가 한번 나왔었고요. 그러니까 바로크랑 비교했을 때는 솔직히 로코코는 뭐 그닥 별건 없어요. 근데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로코코 같은 경우는 반 로코코의 형식들이 존재했다는 거야. 샤르댕만큼 유명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거론을 안 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 포인트를 한번 잡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바로코 같은 거는 원래 다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로코코가 이게 좀 아쉽단 말이죠. 그 다음에 신고전주의는 보시다시피 앵그르, 다비드 그냥 얘네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그림을 왜 그렸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바로크가 있고 로코코가 있고 신고전주의가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낭만주의는 계몽주의를 좀 거부를 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어요. 크게 보면.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해서 묶어서 본다면 얘네들은 계몽주의적 특성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로코코에서는 청교도 사상의 의미가 굉장히 강했고요. 신고전주의는 그 계몽주의를 가져가가지고 국가 이념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 충성하는 올바른 시민으로 홍보를 했었고, 그 다음에 낭만주의는 그런 이성적인 사고방식에 상상력을 더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들라크로와 고야, 터너, 근데 양적 특징, 제리코, 그러니까 대표적인 작가는 다 나왔습니다. 뭐 딱히 어떤 특정 작가가 중요하다 이런 건 아니었어요. 물론 이 독일의 프리드리히만 빼고요. 독일의 프리드리히는 시험에 나왔을 때 프리드리히 자체가 어떤 독일의 낭만주의적 특성으로 물어본 게 아니라, 이건 굉장히 자연의 어떤 특성들을 원근법이라든가 사실적 표현으로 접근을 했다라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독일의 낭만주의는 굉장히 다른 낭만주의랑은 좀 다르죠. 자연 자체를 살아있는 대상으로 보고 인간이 굉장히 왜소하게 표현되는 그런 특성으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들라크로나 고야나 터너, 전부 낭만주의, 특히 터너 같은 경우는 인상주의에 영향을 주는 전조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들라크로나 고야는 상상력이고, 전부 특징들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가 다른 양식에 비해서 낭만주의가 중요하다는 것을 항상 강조를 했었던 거고, 시험에 또 충분히 나올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사실주의 같은 경우는 도미에, 또 크루베 뭐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자, 그런 걸 봤을 때는 얘네들은 뭡니까? 한 가지죠. 사실주의라는 것을 대상을 사실적으로 그렸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대상을 그대로 그렸다는 게 아니라 사회 현실을 그대로 반영을 했다는 뜻이잖아요. 그 의미가 계속 반복적으로 물어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의미가, 도미에는 그래서 그런 사회적 현실을 어떻게 그렸고 그루베는 어떻게 그렸느냐, 그리고 전통성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전통성을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은 또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주의는 깊게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인상주의. 자, 인상주의 보시더라도 드가, 카이유보트, 그 다음에 모네, 마네, 그냥 대표적인 인상주의 작가라고 볼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작가입니다. 그래서 인상주의 같은 경우는 모네가 그렇죠. 모네가 변화하는 빛을 표현하고, 마네는 대상을 어떻게 해요? 기존의 어떤 그 아카데미적 요소를 완전히 파괴시켰던 장본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마네하고 모네는 굉장히 차이가 있다. 그래서 모네는 우리가 흔히 인상주의가 첫 인상으로 인해서 변화하는 어떤 조형 요소인 빛, 그것을 색으로 표현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지만, 마네는 물론 색채적인 요소를 활용했지만 목적성이 그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드가도 역시나 다른 사람이죠. 그 내용 자체가. 그래서 순간의 어떤 찰나의 모습을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특히 우교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은 작가고, 그 다음에 사진기를 활용해서 그런 어떤 사진기에 대한 순간의 어떤 포착을 하는 그런 과정을 활용을 했던 작가입니다. 그 다음에 라팔 전파는 미술공예 운동이랑 또 연결성이 있는 사람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인상주의, 인상주의에 대한 형태 복원을 위해서 신약그 두 번이나 나왔어요. 그래서 신인상주의는 다른 걸로 안 나오고 그냥 뭐 전묘, 색채분할법 뭐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후기 인상주의로 가면은 우리가 인상주의, 라파엘 전파, 신인상주의랑은 다르게, 그죠? 그래서 후기 인상주의는 첫 번째로 다른 게 감정적인 것을 표현하는 작가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고후가 등장하고, 상징주의 작품, 이것도 역시 상징주의 작품도 감정을 표현하는 건데, 고후와 고갱이 있는데, 상징주의는 고갱의 그 후대에 이제는 영향을 주는 어떤 양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감정을 중심으로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 아쉽게 안 나온 게 뭐냐면 후기인상주의에 세잔이 안 나와요. 허기야 세잔이 안 나올 세잔을 낼 거면 입체파를 낼 확률도 높죠. 그래서 안 나올 수는 있지만, 어쨌든 중요도로 우리가 인상주의, 라팔 전파, 신인상주의 이렇게 접근을 했을 때 굉장히 라팔 전파 빼고 인상주의, 신인상주의는 굉장히 과학적인 체계로 접근을 한 거야. 부르주아 애들이야, 얘네들은. 아까 사실주의 했었잖아요. 사실주의 이후에 바로 나타나는데, 사실주의는 부르주아를 비판하게 되고 노동 자체의 모순을, 그 다음에 그 서민들에 대한 문제점을 거론하는데, 인상주의 애들은 그냥 도시 생활의 풍요로움을 표현하는 애들이죠. 그래서 인상주의 자체가 부르주아를 추적하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후기 인상주의는 오히려 그걸 또 감정을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상주의, 신인상주의에서 접근했던 것에 대한 부분을 버리고 어떤 이 현 시대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고흐 같은 경우는 개인의 감정 위주로 갔지만 고갱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한 대안점을 찾는 작가였죠. 자, 그 다음에 야수파로 갑니다. 20세기로 가요. 자, 20세기로 가게 되면 루어, 마티스, 그래서 뭐 대표적인 작가만 나와요. 그 다음에 표현주의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입체파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죠. 예, 역시나 어떻게 나와요? 피카소 계속 나왔고요. 그 다음에 피카소가 계속 나왔어요. 그죠? 블라르트 산, 그다음에 블락 한번 나왔고. 근데 이제 피카소가 이렇게 계속 나온 것은 우리가 관점이 하나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지만, 뭐 이제 뼈뼈꼴레도 있고, 이제 콜라주 형식으로의 이제 오브제 미술에 대한 연관성, 그 다음에 대상을 분해해서 재구성하는 기하학적 특성이 굉장히 크죠. 근데 이 작품 입체파에서는 대부분 분석적 입체주의를 기준으로 많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브제 미술에 관련된 거 아까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그 관점도 아셔야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 피카소의 어떤 대상을 경관 그리드 형식으로 분해해 가지고 그것을 재구성하는 방식이 계속 나왔다는 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뭐 그런 부분을 뭐 데콩포제 어떤 기법, 그런 부분이 이제는 우리가 보통 시험 문제에서 계속 분해해서 경관 형태를 만들겠다, 이게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었죠. 그 다음에 오르피즘은 입체파 덕분에 나온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미래주의는 역시나 입체파에 바로 연결된 애들이죠. 그래서 카라라든가 사진과 관계 발라, 그래서 우리가 동시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절대주의 한번 나왔습니다. 많이는 나오는 애들은 아니죠. 그 다음에 구성주의 한번 나왔고요. 그러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는 공산주의 체제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참 애매했어요. 근데 나오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조용주의, 역시나 몬드리안만 알면 된다. 자, 그리고 요소주의, 여기선 구분했죠. 그 다음에 다다는 중요하죠. 다다는 중요하기 때문에 뒷장만 나와요. 거의 뒷장만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외의 작가들, 하우스만 같은 작가들 한 번씩 나오면 굉장히 깜짝 놀래요. 왜? 다다면 뒷장이지 라고 생각을 암암리에 하거든요. 그래서 그 외의 작가도
우리가 충분히 알 필요가 있다. 5번은 원래 없는 겁니다. 이 5번이 왜 달려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 그 다음에 초현실주의. 자,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한번 묶어봅시다. 그러면 다다와 초현실주의를 이렇게 묶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1차 대전, 2차 대전을 기준으로 해서 얘네들 공통점은 뭐야? 합리성을 거부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계몽주의, 아까 계몽주의 했었잖아요. 계몽주의가 일어났을 시기에 이성과 합리성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뭐가 등장을 해요. 산업혁명이 등장을 하게 되죠. 산업혁명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상상력과 과학적 발전은 우리 인간에 있어 최고의 어떤 우리가 이제 기술 습득과 어떤 결과물에 대한 어떤 찬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사륙전쟁을 보고 얘네들이 모든 합리성을 거부하게 돼요. 그게 다다입니다. 그리고 초현실주의도 연이어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다다와 초현실주의의 차이점은 뭐냐? 큰 차이는 없지만 초현실주의는 어떤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정신분석학이라는 것을 가지고서 얘네들이 기법을 만드니까 시험 문제에서 계속 그 기법이 나왔어요. 즉 전부 얘네들 다 기법으로 나온 거야. 그죠? 밀주의 장면회화 그리고 멕시코 벽화 한번 나왔었고 그 다음에 추상표현주의는 저번에 설명드렸죠. 그래서 폴록, 드쿠닝, 폴록, 그린버그 주장. 아무래도 폴록이 중심이고 드쿠닝과 서로 뭐 크게 다르지 않게 얘네들 기준으로 알면 되고 그 다음에 구상표현주의 앵프루멜 뭐 앵프루멜도 설명했었죠. 앵프루멜도 한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오다다. 우리가 이제 네오다다도 이제 그걸 얘기했었죠 제가. 아 이거 또 길어지네. 자 어쨌든 신사실주의 네오다다는 우리가 이제는 그 팝아트랑 연결해서도 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존스와 라우젠버그 얘네들도 다른 작가들 없어요. 얘네들만 알면 돼요. 그리고 신사실주의 영국의 팝아트 그 다음에 국제영상주의 나왔었고 그 다음에 미국의 팝 뭐 팝이야 뭐 미국의 팝은 기존의 어떤 미국 자체에서는 사실주의만 따져요. 얘네들은 대상을 재현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팝도 역시 재현적 성향이 굉장히 커요. 그러다 보니까 키치도 중요하지만은 그런 재현적 요인으로 기존의 추상적인 요소에서 벗어났다라는 것도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팝적인 요소 그 다음에 해프닝 이것도 사실 중요한데 이제 한 번 정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공간주의 나왔었고 그 다음에 오바트는 않고 키네틱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미니멀. 자 미니멀 같은 경우는 저도 칼 안드레 저드 세라 그 다음 칼 안드레도 나왔고 모리스 반영태 나왔고 플레빈 이렇게 나오는데 아무래도 많이 나오는 사람이 최고죠. 그래서 얘네들의 특성 근데 물어보는 건 한 가지 그러니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네. 하나는 형식주의적 관점에서 계속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형식주의 관점을 얘네들 추구하기 위해서 뭘 했어? 육면체를 제시했고 입방체를 제시했고 계속 반복 스톨로지 반복적 요소로 해서 비계성적으로 표현을 하면서 발주예술을 하고 이런 것을 물어봤단 말이죠. 그런데 플레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형광등을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라이트 아트랑 이제 같이 겸해서 나올 수가 있고요. 아르테 포베라 두 번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유럽의 프랑스를 중심으로 하는 미니멀의 어떤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고 개념 미술은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거기에 해당되는 대주 미술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개념 미술입니다. 그리고 백남준만 나와요. 비디오 영상 백남준만 거의 나온다. 근데 이제 최근에 백남준은 백남준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 미술에 있어서의 어떤 미디어의 특징을 가지고서 물어보는 작가들. 그래서 어떤 작가가 나올지 몰라요, 이거는. 저도 그래서 필독스 보면서 그래도 많이 이슈화되는 작가들이 이 영상 미술을 따로 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대지 미술도 정해져 있고요. 저번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알고 있는 작가 외에 현대 작가 중에 대지 미술로 유명한 사람들이 몇 있습니다. 이제 그런 작가들 위주로 나왔고, 극사실주의, 뭐 딱히 볼 거 없고요. 그 다음에 설치, 행위, 그 다음에 공공미술, 근데 요셉 보이스가 여기 있네요. 요셉 보이스가 있는데 요셉 보이스는 진짜 꼭 나와야 하는 작가인데 이제 한 번 정도 나왔습니다. 또 나와야 하는 작가이고 그만큼 상징성이 있는 작가예요. 그래서 사회적 조각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죽고 나서 그 아들이 계속 그것을 이어서 진행을 해서 완성을 했다라는 개념이 있는데 어쨌든 의미가 큽니다. 그 다음에 공공미술, 낙선미술 해가지고 해링이 조금 나왔었어요. 페미니즘도 주로 객관식에서 나왔었고 그 다음에 정크아트, 아sam블라주, 흔히 리히터 이런 작가들 나왔고 신표현주의는 참 간단하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네오팝, 그래서 네오팝 중요합니다. 네오팝은 어떤 팝의 개념의 특성을 중심으로 작품의 특성 중심으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YBA 작가, 그 다음에 80년대 이후 해서 골드버그 이렇게 나왔는데 자 여기까지 봤습니다. 여기까지 봤는데 제가 왜 서양민사를 그걸 보고 또 하냐면 그렇게 보면 정리가 또 반복적으로 나온 사람들이 이제 뭐 체크를 했겠지만 반복적으로 이제 핵심적으로 뭐가 반복적으로 나오느냐 이제 그건 또 이걸로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봤습니다. 지금 26분 지났네요. 이게 요약본이니까 자 그렇게 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한국민사 좀 볼게요.